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기 30년부터 1989년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89년이지. 물론 구슬은 붕괴 전이구나. 물론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것들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그들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둘째, 세상의 지위는 신이 보기에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것. 세상의 지위. 셋째, 부자는 파렴치하며 정당한 프롤레타리아의 운명이 일어나면 서글픈 종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것. 부자. 불안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공 이야기 세 가지. 불안을 일으키는 성공 이야기. 안타깝게도 18세기 중반 무렵부터 괴로운 이야기 세 가지가 생겨나. 괴로운 이야기 세 가지. 꾸준히 영향력을 늘려가면서 앞의 이야기들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들은 사회 전체의 중대한 물질적 개선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심리적 수준에서 보자면 이 이야기들 때문에 실제로 낮은 지위를 견디기가 어려워졌고 그런 자에게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심이 깊어지게 되었다. 근심. 낮은 지위가 견디기 어려웠다. 첫 번째 이야기.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 1015년경 엔시엄의 수도 원장 엘프릭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땅을 갈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창조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에서는 그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존중해야 했다. 이렇게 보통 일꾼들을 칭송한 사람은 이 수도 원장만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정통적인 경제학 이론들은 일하는 계급들이 사회의 부를 창조한다고 이야기해왔다. 부자들은 사치와 방탕으로 자원을 낭비할 뿐이었다. 누가 국부를 창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1723년 봄 런던의 의사 버나드 맨드빌, 그 유명한 맨드빌은 논문으로 쓴 소책자 벌의 우화를 발표했고 이것이 부자와 빈자를 바라보는 방법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벌의 우화. 맨드빌은 수백 년 동안 전해오던 경제적 사고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들 밑에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자들이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부자가 없다면 빈자는 곧 무덤에 드러눕게 될 터였다. 맨드빌은 부자가 빈자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자가 허영심 많고 잔인하고 변덕스럽다고 조롱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느낌마저 준다. 그들의 욕망은 한계를 모르며 그들은 칭찬을 얻고 싶어하지만 행복이 물질적 획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큰 부를 추구하여 그것을 얻는 일은 열심히 해도 별 보람이 없는 노동자들의 일보다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영혼을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도덕주의자들은 흔히 그렇게 하지만 영혼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아야 한다.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돈을 모으고 상업, 산업, 농업에서 그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터무니없는 사치품에 쓴다거나 불필요한 창고나 시골의 대저택을 짓는 데 쓴다거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맨드빌의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것은 사적인 악덕, 공적인 유익의 문제였다. 사적인 악덕이 공적인 유익이 되는. 유격을 추구하는 궁정이는 사치의 한계를 모르며 변덕스러운 매춘부는 매주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며 통 큰 남복꾼과 낭비력 있는 상속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다.
수많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서 가장 불필요한 제품을 발명하는 사람이 옳든 그르든 사회에는 가장 좋은 친구다. 나라에서 허세와 사치를 일거에 추방해버린다면 포목상, 신뢰, 장식업자, 재단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년 안에 굶어 죽을 것이다. 맨데빌의 주장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의 의도대로였다. 그러나 18세기와 그 이후 거의 모든 위대한 경제학자와 정치 사상가들의 마음은 사로잡았다. 휴문 사치론에서 부의 추구와 불필요한 물자에 대한 지출을 옹호하는 맨데빌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부를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사치품에 대한 요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나태에 빠지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결국 공중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함대와 군대를 유지하거나 먹여 살릴 수 없다. 24년 뒤 휴메 동포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이론을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 이 책은 부자의 쓸모를 가장 재미있게 옹호한 책이라고 할 만하다. 스미스는 우선 많은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부를 얻은 사람은 늘 그 전만큼 가끔은 그 전보다 더 큰 불안, 두려움, 슬픔에 사로잡힌다. 그는 쓸데없는 물건이나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쫓느라 평생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스미스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점에 매우 감사한다. 문명정책 그리고 사회의 복지는 불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고 인간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꾸밀 모든 과학예술을 발명한 것, 지구의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자연의 거친 숲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야로 바꿔놓고 길도 없는 황량한 바다를 생계에 이용할 새로운 자원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욕망과 능력 때문이었다. 과거의 경제이론에서 부자는 한정된 재물인 국부에서 너무 많은 몫을 챙겨간다고 비난을 받았다. 파이가 한정됐다고. 스미스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사회의 해충으로, 괴물로, 작은 물고기를 모두 삼켜버리는 큰 물고기로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는 한정된 것이 아니다. 부는 기업가와 상인의 노력과 야심을 통하여 늘어날 수 있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는커녕 돈을 소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을 돕는다. 큰 물고기가 오만하고 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악덕은 시장의 작용을 통해 미덕으로 바뀐다. 스미스는 이 점을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통해 설명해 놓았다.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타고났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의 편리만 추구하지만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의 노동으로부터 그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무한한 욕망의 만족뿐이지만 결국 부자들은 모든 개선의 산물을 빈자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마치 땅을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생활 필수품을 고르게 분배하며 그 결과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종의 증식수단을 제공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충분한 기회를 얻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잘나고 게으른 사람들의 엄청난 낭비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장인과 농민이 요구하는 것까지도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부자들이 예상도 못하던 즐거운 이야기였다. 그들은 기독교 초기부터 경제이론에서 악당 취급을 당하다가 이제 영웅으로 새롭게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그들 밑에 모든 사회계급을 돕는다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 뒤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먹여 살렸다. 그들은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남들에게 불쾌하게 굴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탐욕이 크면 클수록 좋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영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다. 부자들은 국가의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반면 빈자들은 유순하게 기능적인 역할만 맡았으며 심지어 지나친 숫자 때문에 또 복지와 자산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미 물질적 궁핍이라는 짐을 지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 이야기 때문에 부유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암묵적 비난까지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다. 이제 시인이 농부의 고귀함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 지위의 도덕성을 붙여버렸다. 전통적인 기독교 사고의 중심에는 지위의 도덕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목수였다. 빌라도는 제국의 중요한 관리였지만 죄인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위기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진정한 자질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똑똑하고 상냥하고 지략이 풍부하고 재치있고 창의적인 사람도 사무실 바닥 청소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나약하고 타락하고 태폐적이고 가학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계급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반박을 하기 힘들었다. 계급과 가치가 수백 년 동안 자리는 재능보다는 혈연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양 사회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왕, 장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영주, 전투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령관, 주인보다 똑똑한 농민, 만인보다 아는 것이 많은 하녀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되다가 18세기 중반 세습 원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인가? 왕의 자식들이 언제나 나라를 운영하는데 최고의 적임자인가? 세습 원리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능력 위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 심지어 세습적 특권에 헌신적인 지지자들조차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 즉 문단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책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저자의 아버지가 문인인가 또는 부자인가 보다는 책이 좋느냐 나쁘냐 하는 것이었다. 재능 있는 아버지가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아버지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 방법을 정계나 재계에서 사람을 임명할 때도 적용하면 안 될까? 토머스 페인은 인간의 권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학과 과학의 세습제를 적용하면 이 두 분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생각하며 혼자 웃음을 짓곤 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정부에도 적용시켜본다. 세습적인 통치자는 세습적인 작가만큼이나 모순적이다. 호메로스나 유클리드에게 자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설사 있었다 해도 그들이 완성시키지 못한 작품을 아들이 완성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나폴레옹도 페인과 생각이 같아 통치 초기부터 개방적 인재 등용이라고 이름 붙인 제도를 시행하여 서양에선 이 방면에서 가장 앞선 지도자로 꼽히게 되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에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군들 대부분을 진흙에서 건졌다. 나는 재능을 발견하면 보답을 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니다.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에서는 봉건적 특권이 사라졌으며 레지옹, 도네르 훈위가 수여되기 시작했다. 이 훈위는 사회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 교육제도도 개혁되었다. 고등학교 격인 리스에는 모두에게 개방되었으며 과학대학 격인 폴리테크니크는 1794년에 설립되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했다. 폴리테크니크 초기에는 학생의 반이 농민과 장인의 아들이었다. 나폴레옹의 고위 관료 다수가 출신이 비천했다. 그의 내무장관들, 과학 고문과 원로원 의원들이 그런 예였다.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세습귀족은 나라의 저주요, 바보요, 세습 멍청이들이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도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갔다. 랄프 와일드 에머슨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을 타고났으므로 그 힘에 맞게 각자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토머스 칼라일은 부자의 자식들은 돈을 낭비하고 빈자의 자식들은 교육도 받지 못한 것에 분개했다. 게으른 귀족에 대해서 잉글랜드의 땅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잉글랜드가 낸 세를 마음껏 소비하고 잉글랜드의 자고 사냥이나 하는 것인데 칼라일은 평생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특권을 거저 물려받아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사치스러운 집에 들어앉아 어떤 일도 할 필요 없고 궁핍, 위험, 공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그는 여러 편리한 장치를 갖추어 놓고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귀족,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을 했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도박에서 이겼소. 그는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도 이런 자에게 남이 준비해준 식사를 하고 창밖으로 몸을 던지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과제를 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으로 여겨지다니. 19세기의 많은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칼라일이 원하던 것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엘리트와 가난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세상이었다. 칼라일은 말한다. 유럽은 진정한 귀족제를 요구한다. 다만 이것은 재능의 귀족제가 되어야 한다. 가짜 귀족제는 지탱될 수 없다. 칼라일이 원하던 것은 당시에는 아직 이 말이 쓰이지 않았지만 능력주의 사회였다. 능력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대안이 될 만한 다른 두 가지 사회 조직 개념과 경쟁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물자를 분배하는데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평등주의 원리였다. 또 하나는 자기와 자리 그리고 자고 사냥, 자고와 자리가 부자들에게서 그 자식에게로 자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는 세습 원리였다. 능력주의자들은 상당한 불평등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귀족과 생각이 같았으며 처음 일정 기간에는 기회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자들과 생각이 같았다. 만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직업 선택 기회를 가진다면 수익과 위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재능과 약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평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특권은 능력을 따라가고 공공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법에서는 능력주의 원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속도나 진지성에선 차이가 있지만 서양의 모든 정부가 평등한 기회를 장려했다.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훌륭한 중등교육, 나아가서 많은 경우 대학 교육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미국이 1824년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립고등학교를 세워 앞장을 섰다. 남북전쟁 시기에 미국에는 그런 고등학교가 300개 있었다. 1890년에는 2,500개로 늘어났다. 1920년대에는 SAT 학력평가 시험 제도가 개발되면서 대학 교육이 능력주의 노선을 따라 개혁된다. 이 제도를 만든 하버드 대학 총장 제임스 코넌트와 정부 교육평가부장 헨리 촌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능력주의적 시험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의 지능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것으로 대학 입학에서 학벌, 인종차별, 속물주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 학생들은 이제 아버지가 누구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이 가치란 코넌트와 촌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 다음 네 단어 가운데 반이어를 골라라 또는 이런 문제였다. 첫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답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풀이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도 컨트리 클럽 회원권을 얻고 월스트리트 회사의 일자리를 구할 자격이 있었다. 코넌트의 말을 빌리면 SAT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도구로 제대로 사용하면 계급이 없는 나라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유연성을 되찾을 수단, 미국의 이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미국적 이상에 물론 평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초기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평등한 기회만 있을 뿐이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학교에 가고 대학에 입학하고 단어 목록 가운데서 반이어를 찾을 기회를 똑같이 부여한다면 그 뒤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귀족제는 어떤 것이든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해인 1948년의 그 26번째 조항은 적어도 유럽의 많은 지역과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 특히 기초단계 기본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어야 한다. 기술과 직업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개혁과 더불어 일터에서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에서 능력주의 정책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은 1870년 경쟁시험을 통한 공무원 선발제도의 도입이었다. 수백 년 동안 공무원 자리는 귀족의 가난하고 우둔한 친척이 도맡았으며 그 결과 제국의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이 자고 사냥이나 하는 예의 바른 바보들의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 정부 관료인 스태퍼드 노스코트 경과 찰스 트레블리언 경은 다른 선발 제도를 연구하는 일을 위임받게 되었다. 트레블리언은 공무원 제도를 몇 달 연구한 뒤 더 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고위 귀족은 자신의 귀족 가운데 갈데 없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 공무원 제도는 마치 고아원 같은 시설이 되어 다른 공개적인 직업에 진출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공중의 희생으로 평생 명목상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70년대에도 조지 오웰은 사자와 유니콘에서 여전히 족벌주의의 폐해를 비판한다. 오웰은 영국에는 혁명, 그러나 붉은 깃발과 시가전이 없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혁명을 통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근본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비능률, 계급 특권, 연장자 통치에 의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 생활의 전반에서 우리는 특권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멍청한 공립학교 학생이 똑똑한 기술자를 부릴 위치에 있다는 관념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들 가운데도 개별적으로 보면 재능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유한 계급의 권력 자체는 깨뜨려야 한다. 영국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멍청이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고용개혁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특히 기회의 평등을 강력하게 추구했다. 61년 3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2달도 안 되어 기회균등위원회를 수립하고 정부 부서와 사기업에서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 뒤로 평등급여법, 시민권법, 평등고용기회법, 고령자법, 고용연령차별금지법, 균등신용, 기회법, 장애인법 등 관련 법들이 줄줄이 제정되었다. 이런 법들이 자리를 잡자 많은 사람들이 나이, 피부색,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공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믿게 되었다. 철저한 능력 위주 체제를 향한 진전은 느리고 또 가끔 우연에 좌우되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빈자와 부자의 상대적 미덕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공평한 면접과 시험에 따라 일과 보상을 나누어 준다면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세속적 지위가 내적 자질과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며 또 루소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반드시 부패한 수단으로 그러한 지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고 사냥꾼들이 공직에서 밀려나고 대신 노동계급의 똑똑한 자식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자 SAT 시험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의 동해안 부자들의 멍청한 아들, 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가게 주인의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을 채우게 되자 지위가 전적으로 부정한 체제의 결과라고 우기기 힘들게 된 것이다. 능력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늘어나면서 돈에도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부가 혈연과 연주를 따라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가던 때에는 돈이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미덕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능과 능력만을 기초로 위험 있고 보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가 품성에 온당한 지표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 아니라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기에 특히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돈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다. 미국의 신교 교파들은 신이 신자들에게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삶. 이 세계에서 모은 재산은 내세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였다. 이러한 태도는 토머스 헌트 목사가 1836년에는 베스트셀러 부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한다. 에도 반영되어 있다. 존 록펠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매사추세츠의
감독파 감독 윌리엄 로런스는 1892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결국 부는 도덕적인 인간에게만 찾아온다.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가끔 악한 자가 번창하는 것을 보기도 하나 그것은 가끔일 뿐이다. 경건한 삶에는 부가 따른다. 능력주의 사회의 이상 덕분에 다수가 자신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수백 년 동안 부동의 계급제도 내에 억눌려 있던 재능 있고 똑똑한 개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출신, 성별, 인종, 연령은 개인의 발전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포상의 분배에 마침내 정의의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실패한 사람 역시 그럴 만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시대를 맞아 정의는 부만이 아니라 빈곤의 분배에도 관여하게 된 것이다. 낮은 지위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 마땅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주의 사회에서 상속이나 다른 유리한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개인은 과거 아버지에게서 돈과 저택을 물려받았던 귀족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개인적 정당성의 요소를 확보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실패는 과거의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던 농민은 다행스럽게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수치감과 연결되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도 왜 여전히 가난한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능력주의 시대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을 해야 하는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도 모질고 괴로운 문제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대신 그 문제에 답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창 목소리를 높이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타락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경제적 능력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영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운하다고 묘사된 것이 아니라 실패자라고 묘사되었다. 따라서 빈자들은 이제 불운이 아니라 무능이지. 따라서 빈자들은 이제 부자들의 자선과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수성가한 강건한 개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저택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이 떠나온 가난한 무리를 가엾게 여기는 척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부와 가난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19세기의 사회진화론 철학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사상은 없을 것이다. 사회진화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돈, 일자리, 존경이라는 빈약한 자원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쟁에서 일부는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부당한 이점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뒤처진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데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그들보다 더 낫지 않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더 낫다. 그들은 더 힘이 세며 그들의 신은 더 강하며 그들의 정신은 더 빈틈없다. 그들은 인간의 정글에서 생물학적 원리 19세기가 맹종했던 새로운 신 같은 개념이었다.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승리할 운명을 타고난 호랑이들이었다. 부자는 생물학적 원리가 원해서 부자가 된 것이고 빈자 역시 생물학적 원리가 원했기 때문에 빈자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진화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일은 죽음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약자는 자연의 실수이며 재생산을 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전에 소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동물의 왕국이 기형으로 태어난 짐승을 포기하듯이 인간 세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짓밟힌 자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게 놔두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이었다. 영국의 사회진화론자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통계학에서 생물학적 원리 자체가 자비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부와 고아가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인류의 이익과 연결시켜보면 그런 가혹한 불행도 은혜가 넘치는 일로 보이게 된다. 병든 부모의 자녀를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은혜다. 자연 질서에 따라 사회는 병약하고 전능하고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신의 없는 구성원을 끊임없이 배설하고 있다. 그들이 살 만큼 완전하다면 살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만일 그들이 살 만큼 완전하지 않다면 죽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죽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재계와 언론을 지배하던 자수성가한 금권주의자들 가운데는 스펜서의 교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회 진화론은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다수가 이미 수상쩍게 생각하던 것,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주던 것, 즉 노동조합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 반박할 수 있는 막강해 보이는 과학적 논거를 제공했다. 스펜서는 1882년 의기양양하게 미국을 돌며 재계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할 때 그들을 인간 정글의 최고의 동물에 비유하여 아첨을 하였다. 약한 형제들에게 자선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회 진화론의 관점에서 직접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철학의 핵심적인 가정 하나는 지지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어쩌면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힘이 있다면 하층 계급들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동은 그저 실패의 보상을 해주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의사 세뮤얼 스마일스는 자조에서 궁핍한 젊은이들에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신중하게 돈을 쓰라고 권한 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정부는 비난했다. 사람들 대신 일을 해주면 그들에게서 스스로 그 일을 할 동기와 필요를 빼앗긴다. 법을 인간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과대평가다. 아무리 엄중한 법이라도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고 낭비욕이 심한 사람을 검소하게 만들 수 없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만들 수 없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거부 앤드류 카네기 역시 자선행위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복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주의 사회의 비옥한 귀퉁이에서 움트는 더 가혹한 의견들에 따르면 사회적 위계는 단계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의 자질을 엄격하게 반영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게으름뱅이가 실패할 조건은 이미 굳어져 있는 셈이고 결국 자선, 복지, 재분배 장치, 단순한 통정의 필요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앤드류 카네기 여기까지.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있음을 한다. 만일 되풀이하여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말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가난의 수치까지 123, 122조